국회는 내일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130여 건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용이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가열되는 선거전 속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신윤 인사 공천을 향한 양측의 공세가 판세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내일 22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엽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표결과 참사 피해자들의 눈물이 담긴 생명안전기본법안 등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내일 22대 국회 전반기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개헌안 표결이 될 전망입니다. 개헌안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합의 없이 일부 조항만 서둘러 처리한 뒤 나머지를 뒤로 미루겠다는 접근은 필요에 따라 헌법을 쪼개 활용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내일 본회의에서는 에너지와 신산업 지원 관련 법안 등 130여 개의 민생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7천 돌파를 축하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된 국정 수행으로 코리아 리스크가 사라진 데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병도 의원을 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연임에 도전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오늘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현장 의원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확정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원팀이 되어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산적한 주요 국정과제 입법들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 과제들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능한 원내 사령탑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열차게 국회를 가동하겠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를 연임하게 됐습니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입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가 7,000대를 돌파하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사라지게 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 신뢰 자본을 상승시키고 있다며 외교와 국방, 안보 요소들을 안정시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밝힌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 또한 코스피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신뢰,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기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당정청 조율 과정을 거쳐 법안 처리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헌법과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법 규탄 대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특검법의 시기와 절차를 판단하라고 말했을 뿐 공소 취소는 무조건적인 지상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도당을 찾아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경제 전문가인 양 후보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도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비교해 양 후보의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양 후보가 경기도의 새로운 신화를 쓰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파괴자들이 경기도의 또아리를 틀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400만 도민의 삶을 챙기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바로 양향자 후보입니다. 양 후보는 청년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은 꿈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당백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경기도를 세우고 이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미정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가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입법부 수장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된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박지원, 김태년 의원,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23대 총선 승리, 더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 이재명을 위해서 일 잘하는 K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공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2대 후반기 국회는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월 내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특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민생 입법 처리 주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경륜을 내세우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가 이루어지면은 저는 순한 양의 의장이 되지만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강력한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원들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윤리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 내에 의원 외교 지원처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0분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의한 일 잘하는 국회법이 입법 완료되면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일 안 하는 상임위원장은 교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장 직속의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고 국회 외교처를 만들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오는 13일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확정됩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이슈픽 22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할 것인지로 인해 불거진 논란부터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차기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전국 현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한한 개건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팀에 아예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일단 시간을 더 갖고 수기를 거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기존에 이 국조특위에서 이 검찰의 이 조작 기소가 확인이 된 만큼 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단죄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확고한 입장이었죠. 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기소를 했다라는 판단이 될 경우 특검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소 취소라는 이 강력한 법적 권한을 주는 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깨고 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취지였지만 사실 그동안 한 차례도 특검에 이 공소 취소권까지 부여된 적은 없었거든요. 법조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입법 사안이다라고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이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 20일간의 더 수기 기간을 갖겠다면서 일단 한 발 더 물러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배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특검이 이미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마음대로 취소하게 하는 것은 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이 초법적인 발상이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이 개혁신당과의 연석회의를 이미 가졌고 오늘은 영남권 후보들이 울산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시작한 이 온라인 서명운동은 사흘 만에 2만 3천여 명이 넘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야당과 또 시민단체까지 뜻이 맞으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정의당도 나서서 이 특검에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험지에 출마 중인 민주당 후보 사이에서는 걱정이 읽힙니다. 자칫 이 부동산 세금 이슈에 이어서 사법 특권 논란까지 겹치게 될 경우 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김부겸 후보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법안 처리를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면서 당 지도부에 이 신중한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년 동안 가장 공을 들여온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투표가 내일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전반기 이 마지막 과업으로 원내 6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개헌 국민투표 실시가 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 본회의가 이 개헌안 통과에 운명을 가를 이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의미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언론 다수의 전망입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개헌은 선거용 블랙홀이라면서 표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계엄 승인권 강화 등 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은 이 수도권의 소정파 의원들을 상대로 막판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대호가 워낙 견고한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우 의장의 이 개헌의 꿈이 이 전반기 내에 실현되기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리포트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제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내 중진들의 경쟁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지난 4일에 조정식, 김태년, 또 박지원 의원이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3파전이 시작이 됐는데 각 후보들의 강점 그리고 구도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네,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5월 30일이면 이제 2년 이렇게 전반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제 후반기 국회를 이끌 입법 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조정식, 박지원 또 김태년 의원이 지난 4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획동인 조정식 의원은 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져온 풍부한 당무 경험과 또 친명계라는 이 특징을 가진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승기를 잡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회의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정무특보에서 사퇴한 조정식 후보에 대해서 함께해줘서 고맙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 박지원 의원은 정치 구단답게 이 압도적인 관록과 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무기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에 그치지 않겠다라면서 강도 높은 출사표를 던졌고요. 또 정책동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은 강력한 추진력과 또 여야 협상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회의장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비율이 20%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데 당일 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80%가 함께 반영이 되죠. 네. 다만 이 세 후보 모두 당내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탓에 의외로 결과는 20%의 작은 비율이지만 당원 투표를 압도적으로 받는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전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이슈픽 서환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최고위원과 임문영 대통령직 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보궐선거 발탁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평당원 출신 박 최고위원이 민주당 판을 바꿀 차세대 지도자이고 임 부위원장은 AI 최고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이끌 인재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보궐선거에 임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 을에 각각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개헌으로 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핵 사용 합법화를 명시한 데 대해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부른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정동영 장관이 실탄 사격 훈련 중단을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가 북한을 조선이라 표현하는 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대북 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와 집단 해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해고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기업이 떠나도 노동자의 삶은 현장에 남는다며 철수 이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어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한반도 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 보고회에 참석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당선작이 오는 8일 발표됩니다. 이번 공모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종합적인 공간 계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모두 1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8일에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공모 참가팀의 브리핑이 진행되며 당선작 전시회는 8일에서 15일까지 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5월 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갑 대진표가 완성됐죠. 국민의힘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최종 후보로 확정하면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당 지역에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만큼 곧바로 단일화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단일화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보수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 시민, 북구 구민들이 단일화를 시켜주든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든 이거는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보수가 이 지역에서 어렵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 자꾸 단일화에 목매는지 선거에 나왔으면 당당하게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양자구도든 삼자구도든 필승을 확신합니다. 단일화 언급에 박민식 후보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는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한 전 대표는 선거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을 막겠다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직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도 불거지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4일 한지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 당 지도부에서는 해당 행위라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면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서 저는 다닐 것입니다. 무소속 후보가 될 한덕수 총리를 지원하고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전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단일화는 절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민식 후보. 부산 북갑의 선거 구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역풍 우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지도부 선거 지원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 곳곳을 돌며 민생 현장 행보에 집중한 모습인데요. 고기잡이 배에 오르는 건 물론 지하철 청소와 고구마 재배에 나서며 지방선거와 재보선 승리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인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 행보는 최소화한 채 SNS와 중앙당 회의를 통한 반명 메시지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사령탑의 엇갈린 행보 속에서 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가는 건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준 사람이 와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송영길 후보는 정 대표가 경북 포항과 부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등을 방문한 것을 두고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지도부의 자세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최근 불거졌던 오빠 발언 논란 때문에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민주당에는 말조심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를 향한 역풍 우려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지되고 있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의문이 커지자 각 지역 후보들은 자체 선거 대책위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승리를 위해서는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독자선대위 말씀은 저희뿐만 아니라 16개 시도당에서 전부 하셨던 얘기들인데 오세훈 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거를 꾸려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께서 조금 더 가볍고 신선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당원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오지 마라, 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다 함께 가야죠. 다 함께 정말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광폭 현장 행보와 장동혁 대표의 속도 조절 지원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과 말 한마디에 실리는 책임과 무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선거 뒤로 미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조이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의총장에 모여서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국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분위기 반전 그리고 역공의 카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먼저 좀 말씀을 하실까요? 신 의원님이 먼저
저희 발언하실까요? 21대 국회 때 데자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엄청나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네. 당대표한테 뭐 범죄자다 그러면서 엄청난 프레임을 하면서 공격을 해왔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민주당 공격만 하다가 지금까지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앞두고 28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의 일꾼을 뽑고 우리 당에서 어떤 좋은 정책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그 정쟁 프레임 갖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의 1년차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일꾼과 같이 합을 맞춰갖고 일할 수 있는 민주당이 워낙에 우세하다 보니까 네.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 여전히 그런 비상계엄과 탄핵과 윤어게인과 이런 갈등에서 장동혁 대표가 봉합을 못하고 리더십을 상당히 상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반전 카드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프레임을 끝까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네. 청와대에서 또 이제 집회한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너나 잘하세요. 너네 당이나 정신 차리세요. 제대로 한번 제1당으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런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의 큰 영향은 미비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 뒤로 일단 그 미뤄진 상황입니다. 공소 취소 법안과 연동돼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많은 공세를 펼쳤는데 신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영향이 좀 별로 없을 거다 판단을 하셨습니다.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좀 수기하고 이번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좀 늦추도록 했겠습니까? 저는 이 조작기소 이 특검은 과거 정치 공세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게 통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외에 헌법 외에 정말로 위헌적인 법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격상 알다시피 뭐 여러 이제 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모든 기소건은 네. 이건 조작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헌법의 틀내에서 형사법의 틀내에서 그 사법부 중심으로 그것을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을 운영한다. 이것은 헌정질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스스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로 이 법을 준수한다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인의 어떤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을 사실 거부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말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려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든 뭐 1년 후로 늦추든 간에 아주 심각한 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오직하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정말 험지에서 동지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려면 적어도 정말 언행이나 법안 하나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정말 울분을 토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영향을 주어서 부산이나 혹은 대구나 경남이나 이런 쪽에서 여야 간의 후보 간에 지금 굉장한 격차가 줄어들어서 지금 박빙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조작기소특검법 관련해서는 상당한 비판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조작기소특검법이 야당의 공세 지점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공세 카드는 윤어게인 공천일 것 같습니다. 내란 맞춤형 공천이다. 또 차라리 윤석열 옥중 공천을 해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인데요.
최근에 추경호, 이진숙, 김태규, 이용 후보 그리고 논란의 또 중심에 선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번 그 지선에 상당히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저륜을 확실히 매듭지지 못한 게 아니냐, 결국 또 이번 그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신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윤 어게인 세력이 내부에 살아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이게 후보로서 뭐 경선을 하든 아니면은 전략 공천을 받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나름 잘 나가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에서는 이 싹을 쳐내지 못했다. 거기에는 뭐 장동혁 대표의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선거에 개입하면서 영향력이 당의 주류에 있다라고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뭐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뭐 공천이 되냐 마냐 이거를 떠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추경호, 이진숙, 김태규, 이용 공천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윤 어게인 세력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확장성을 가지고서 이번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되게 괜찮아 보이는 그런 뭐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로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스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호위무사하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뭐 이번에 한안갑 출마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뭐 비상계엄 이후에도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새해에 뭐 90도로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 그랬던 분이거든요. 이제 와서 단절을 한다라고 뭔가 눈물 흘리고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있느냐.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코스프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이제 선거를 하면서 10일 날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이제 개소식을 동시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민식을 도울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지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갈라져 있는데 여전히 보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 혁신과는 먼 아직까지도 정말 힘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후보자 몇 면이 윤 어게인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외부의 이런 그 일종의 그 비판의 그 목소리가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정진석 전 실장도 이번에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점 더 점쳐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지금 윤 어게인 혹은 뭐 내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집권 여당에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로 나갔습니다만 이분이 내란과 계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차피 심판받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민심을 통해서 그래 내란인지 아닌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고 또 예를 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대구에서 지금 출마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기에. 또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전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 또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서 볼 때는 이건 뭐 큰 틀에서 내란 뭐 세력, 뭐 윤 어게인 세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과 스킨십 해가지고 신임을 얻는 사람들이라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또 당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꼭 찾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이번에 공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진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다 이런 측면은 있지만 계엄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출마를 하고자 했던
그 부여 청양, 공주 이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와서 그 지역의 조직도 탄탄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조차 이것에 대해서 이건 좀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공천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전국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마 계량화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한 1년 가까이를 내란 프레임을 갖고 써먹었기 때문에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유효한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진석 실장의 공천 문제는 당내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한 상황이어서 당 지도부나 공관위가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실 일관성도 중요하거든요. 원칙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용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칙 문제 가지고 당선 가능성 갖고 지금 공천했다는 건데 또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계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로 또 그걸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당이라고 하는 게 대체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좀 저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그 상황들이 정작 이번 지방선거의 단일화에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사뭇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지점인데요. 지금 그 단일화 여부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 부산 북갑의 박민식, 한동훈 후보, 평택을의 김용남, 조국 후보인데요. 워낙에 이제 후보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날선 공방들이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일화 가능성 두 지역에서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후보들은 내가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마구 뛰어야 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5월 이제 중순 14, 15에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단일화 이슈보다는 내가 지지율을 올려서 1등 후보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단일화 이슈가 나오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 캠페인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북갑이 워낙 뜨겁기도 하고 지금 뭐 1강 2중이냐 아니면 2강 1중이냐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박민식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게 바로 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동훈과 어떤 대척점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보수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우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개소식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새 대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낮 한시에 같이 개소식을 하면 언론들도 국회의원 몇 명 갔느냐. 그래서 친한계에서 한동훈을 징계를 위로 쓰고 그래도 지원 갔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뭔가 치명적인 네거티브도 하고 앙금도 쌓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단일화 얘기 나오면 정말 심정적으로는 단일화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초래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부산의 여론들이 지역 주민들이 단일화해야지 뭐 보수가 승리를 한다라고 계속 외부에 압박이 있으면 그 누군가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파전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평택을도 정말 5파전인데 또 개혁신당도 후보를 낸다 그러면 6파전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내가 이재명의 적통이야 가지고 엄청나게 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김용남은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엄청나게 또 이런 쓴소리를 했었고 조국 지금 후보는 그때 앙금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 이태원 사건 때도 있고 김용남 국민의힘 시절의 발언들이나 그런 민주당과의 괴리된 모습들을 계속 부각하려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김용남 후보가 네거티브에 일절 대응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계속 끝까지 단일화 하냐 안 하냐 갖고서는 계속 언론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 뭐 광역 선거, 서울 이런 데가
덜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후보들이 이렇게 많은 곳들은 단일화가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에 못 잊어서 진행될 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는 김용남 후보가 1등으로 계속해서 갭을 달리면 여러 가지 6파전이 되든 5파전이 되든 끝까지 가고 1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5월 중순까지의 어떤 추이로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지 결국엔 지지율이 깡패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 현실에 뭐 가능성 제로는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선거 국면에선 더 그럴 텐데 어쨌든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또 현실인데 만약에 단일화가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평택을 꼽겠어요. 아, 김용남 네, 조국 후보. 예. 네. 왜냐하면 거기는 조국 지금 후보하고 김용남 지금 후보는 민주당이고 조국당이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합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깊지는 않아요. 다만 누구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 건데 네. 또 단일화하려면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열이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 간의 우열이 확실하게 그어지면 단일화하기가 편해요. 그러면 조금 아주 열세 있는 후보가 적당한 정치적 명분을 잡아서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대승적으로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질 것이냐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러면 상대당이 이제 유이동 후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그러면 치고 나가서 아니 우리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유이동 후보가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달라져요. 예. 이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선거 초반이어서 이런 그 우열이 지금 사실은 혼전 상황이고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어떻게 합종 연행이 되고 단일화가 될지는 조금 그 예측하기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는 조국 후보나 또 부산에 있어서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두 분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가 다 둘 다 승부수잖아요. 예. 그런데 만일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실 전국적으로 망신이잖아요. 그렇게 본인 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더 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갔는데 안 됐다? 그러면 둘 다 타격이 심각하겠죠. 근데 이제 똑같이 타격을 받고 지방선거 이후에 근데 누가 활로가 생길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국 후보가 훨씬 낫죠. 형편이. 왜냐하면 조국 당이 있잖아요. 당이. 그러니까 역시 떨어졌지만 좀 그 체면은 좀 구겼지만 또 민주당 돌아와서 합당도 당대표를 여전히 할 수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하고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할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박민식 후보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요. 이제 박민식 후보와 뭐 한동훈 후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와 한 전 대표의 간의 감정골이 너무 깊어지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뭐 한지아 의원 뭐 몇 사람들이 내려가서 뭐 돕겠다 이렇게 돕는 이런 것을 제스처를 취하고 뭐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나를 그러면 잘라라 나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박민식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한동훈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네. 단일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러면 하정우 후보하고 이 양당이 이제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박민식 이제 두 사람이 단일화돼서 예를 들어서 양자 대결 했을 경우에도 보니까 별로 양자 대결 후보에서 이쪽에 단일화된 후보가 별로 못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민식 후보 지지층과 한동훈 후보 지지층이 달라요. 이게 합쳐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한테 부산 국값을 넘길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고 압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 간에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감정거는 굉장히 깊다. 그래서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양 지역 역시 후보 모두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 어쨌든 뭐 막판까지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고 지금까지 이제 지방 선거와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펼쳐봤습니다. 이제 국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국회에 관한 현안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남은 두 가지 이슈는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개헌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표 계산을 해보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12명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내일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사실은 우원식 의장의 그런 시기에는 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우원식 의장이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협조해달라, 개헌안에 같이 동조해달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아마 이탈표가 12표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물론 워낙에 뭐 징계를 남발하고 윤리 회부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징계를 했는데 지금은 지선 이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징계를 남발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이 개헌 이슈로 이탈을 많이 할 것이냐 그 외에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반란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개헌은 성립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가 솔직한 그냥 현실적인 판단이긴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개헌안 보니까 합리적이다. 뭐 디테일하게 뭔가 정치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문 개헌이고 실제로 5.18 광주 정신, 부마 항쟁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이고 또 비상 개헌을 함부로 대통령이 못하도록 하는 국회에 그런 제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일부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 등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 만에 더 커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내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신 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겠죠. 예, 내일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지금 우리 신 의원 예측대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부터 이 개헌안 자체가 여야 간에 합의된 개헌안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수기하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만든 개헌안이 아니고 개헌 한번 해보자. 네. 그러니까 여도야도 특별히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헌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하니까 한번 해보자. 네. 개헌하는 거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인데요. 개헌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이고 예.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 투표까지 국민투표까지 같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그동안 지금 장동혁 지도부로 봐서는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게 개헌, 헌법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무슨 개헌이냐. 지금 조작기소특검법 이거 다 위헌적인 것이고 법 왜곡죄 무슨 여러 가지들도 다 위헌적인 건데 그렇게 하면서 말로는 개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내일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이 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반대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을 것인지 이제 그것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도 개헌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이게 투표까지 간다. 이건 장족의 발전이고 눈부신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선거법하고 더구나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충분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개헌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자체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숙제는 이제 22대 후반기 국회로 또 공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 원내대표 추대에 이어서 다음 주 일주일 후가 될 텐데요. 13일에는 차기 국회의장이 선출이 됩니다. 누가 이제 국회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운영도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반기 국회 좀
지금 자세히 뭐 전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렴풋이 좀 어떤 국회 뭐 바람도 좋고 뭐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실제로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후보가 나왔는데 세 분 다 정말 중진 다선으로서 명망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투표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의 속마음은 그 누구도 모른다. 뚜껑 열기 전까지 모른다. 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은 매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명 정부의 이제 4년을 앞으로 계속해서 22대 국회가 후반기에도 책임지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입법이 너무 느리다. 일을 할 수가 없다.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후보들이 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라는 이렇게 구호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코스피 7천을 찍은 오늘의 의미가 있고 또 지금 이란 중동 사태에서의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국회에서의 입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포용적인 리더십 플러스 정말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면은 성공적인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우리도 8월 달에 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당대표와 함께 같이 힘을 모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더 변화, 혁신,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보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또 손바닥도 잘 마주치면서 좋은 그런 성과를 내는 국회가 22대 후보안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출이 될 차기 국회의장의 포용과 성과의 리더십을 이제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국회의장 되겠다는 분이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를 실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이냐라는 네.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검증이 다 안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적어도 국회의장이 되면은 본인이 속했던 정당의 어떤 그 이익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이거 떠나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거라고 그게 네. 첫 번째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속했던 정당 편을 들어요. 원래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뽑으니까. 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무소속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소수 정당의 조금 입장을 좀 두둔해서 서로 대화가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요즘 국회의장들은 다수당 편을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적하자면 이번에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뽑는 사람 민주당에서 뽑는 사람은 당심 20%를 반영하잖아요. 네. 이건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국회의장 된 사람도 우리가 20% 당신한테 해줬으니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라 그러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못합니다. 독립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 어떤 권위나 앞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을 지금 훼손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번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에 부합한 사람이 있을까? 저는 묻습니다. 네, 소신과 중립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리더십에 대한 기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치 외전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